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다, 저출산이 문제다 이렇게 계속 짚어졌던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매년 이제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아시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인구 감소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저조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이제 출산율이 1.08명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저 수준이고요.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인구도 함께 감소하고 있고요. 여기에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가 좀 변화하고 있다고 이제 스스로도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길거리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예전엔 여기가 분명히 웨딩홀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요양보원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분명히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출산율이 저조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작년에 일론 머스크도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해서 좀 약간의 위기감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한국이랑 홍콩이 지금 가장 빠르게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이 속도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게 된다면 3세대 이후에는 한국의 인구가 지금의 6% 미만까지 감소할 것이고 여기에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노인 인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바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물어보셨지만 인구 감소는 단순히 그냥 인구가 감소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 정말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합계 출산율이 0.25명 줄어들 때마다 경제 성장률이 0.9%포인트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는 경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제 경제 분야에서 인구 감소 측면을 좀 본다면 결국에는 노동력 감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노동력이 감소한다면 우리 국가 경제 성장률에 좀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기업들의 수익도 감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또 사회 분야 쪽에서 인구 감소의 문제를 본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지출 금액이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좀 비용이 부담이 되고 젊은 인구가 이게 조그만한 인구가 많은 노인 인구를 좀 부양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라던가 부담감이 좀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제 문화 분야에서 본다면 문화의 다양성을 좀 축소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통 문화가 사라지면서 이제 문화에 대한 경계성도 보호해줄 수 있는 부분도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콘텐츠 생산도 한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인구가 줄어들면 콘텐츠를 보는 수요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콘텐츠의 다양성도 저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인구 감소가 단순히 이제 숫자가 감소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사회나 경제적인 타격도 줄 수 있고 문화까지도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라든지 혹은 매년 이렇게 저출산과 관련된 대응 정책들도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도 상당히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를 좀 체감하시는 분들은 적으신 것 같거든요. 네, 한국이 이제 저출산에 대해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했던 시기가 2006년이에요. 2006년부터 이제 2021년까지 280조 원이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투입됐다라고 하지만 상황은 조금 더 악화가 됐고요. 출산율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당시에 1.13명이었던 이제 합계 출산율이 지금은 0.78명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제 이제 결혼을 한 부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출 비용이 늘어났지만 투입하는 그 예산 비용이 늘어났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직접적인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 투자보다는 뭔가 연관성이 떨어지고 중구난방식으로 저출산 대책을 해왔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좀 실효성이 좀 덜한 그런 정책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정책들이 예를 들면 있었을까요? 네, 앞서 이제 2006년부터 정부가 예산을 투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시작 초기에는 영유아랑 좀 자녀들을 부양하고 양육하는 분야 쪽으로 돈을 지원을 해왔어요. 근데 2016년부터는 갑자기 이제 청년 일자리랑 주거 예산까지도 저출산 대책으로 포함이 된 상황이고요. 2018년부터는 그냥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마저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포함이 되어 왔습니다. 예산은 2006년에 2조 1,000억 원대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2021년에는 46조 원까지 이제 예산을 사용을 했고요. 작년에는 51조 원 넘게 사용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구난방식으로 이제 예산을 투입했다라고 하는데 좀 예시를 말씀드려보자면 내일 채움 공제 사업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는 청년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일 채움 공제도 지금
저출산 대책 중에 하나였고요.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한 1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더 조금 놀라웠던 거는 뭐 군무원이라던가 장교라던가 부사관 인건비 증액, 이것도 저출산 대책 중 하나였고요. 네. 디지털 분야 미래형 실무 인재 양성 예산도 저출산 예산에 투입이 된 거였고, 뭐 문화예술이라던가 이런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까지도 저출산에 포함된 정책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뭔가 관련성이 없게 느껴지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뭔가 저출산이라는 타이틀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좀 쉽게 받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직접적인 저출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 중에서 좀 비용들이 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약간 다자녀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한 명이라던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큰 금액의 예산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었다.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성이 없는 정책들을 다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육아휴직이라던가 보육지원이라던가 뭐 아동수당 이런 출산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에 예산을 좀 집계를 해봤더니 2019년을 기준으로 이제 GDP 대비 1.56% 수준이었는데요. 이 수준은 OECD 회원국 평균의 2.29%, 또 이제 70%에도 네. 못 미치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에 관련된 대책이다,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잘 파헤쳐 보니까 사실은 저출산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오히려 이제 저출산 정책들만 쏙쏙 뽑아내게 된다면 이제 세계 전반적인 국가에서도 평균치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산과 관련해서 과감하고 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는 그럼 좀 실효성이 있는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일단 이제 5대 핵심 분야가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을 해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아이 돌봄과 교육적인 분야였고요. 두 번째로는 일과 육아를 좀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분야가 이제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주거 쪽으로 좀 공급을 네.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네 번째로는 양육비에 대해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로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난임 지원 확대라던가 여러 가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5개 영역으로 구분해가지고 좀 세부적인 대책들을 마련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책들도 있고, 이미 있는 것들을 좀 약간 재탕했다라는 약간의 뭐 그런 지적들도 있긴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육아 돌봄이라던가 근로시간 단축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기업이라던가 대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식으로 네. 좀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대책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정작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꼼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출산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원인, 이 부분을 사실 파헤쳐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즘 이제 출산율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 이유 중에 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까요?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개인적인 가치관이라던가 여러 가지 개인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제 통계청의 한 이제 포털에 대한 통계를 따르면 자녀 출산율 기피 주요 이유로 첫 번째 1위가 양육에 대한 그 비용 부담이 1위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자신이 없었다. 약간 이게 좀 슬픈 사례가 이제 두 번째 네. 2위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위는 자녀 양육에 얼매이기 싫다라는 이유도 이제 3위 이유였고요. 또 이제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었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1위였던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출산을 꺼리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워낙에 이제 집값도 비싸고 아이 한 명을 뭐 20살 때까지 키우는 데까지 한 몇억 원이 든다라고 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이제 또 비용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뭔가 자녀 출산, 결혼에 대해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기했던 점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부모라고 한다면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이미지들을 그쵸, 떠올렸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자녀가 있으면 내 삶이 제약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이 아이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을 테고요. 또 요즘에는 워낙
워낙에 또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가치관들이 좀 생겨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출산에서 가장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되겠죠.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제 러브수기 님도 태권도 학원만 하나 보내도 15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태권도 학원뿐만이 아니죠. 맞아요. 사실은 사교육에 정말 많은 돈들을 좀 지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이런 금전적인 부담은 더욱더 심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개인적인 가치관이 변화하게 되는 일도 몇 가지 생겨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선진국 사례를 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독일 쪽에서 저출산 문제가 좀 있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방법 덕분이었을까요? 네, 독일은 이제 1970년대부터 저출산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독일의 합계 출산율이 2000년대 초반에는 1.3명 수준이었는데요. 네. 현재는 근데 이걸 좀 극복해서 1.5명 수준까지 증가하면서 출산율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독일에서 출산율의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육아 정책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분위기가 남자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뭔가 집안일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어요. 하지만 이제 독일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유연근무제라던가 육아휴직 확대, 보육 서비스 개선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서 노동이랑 자녀에 대한 양육을 한 번에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성들도 사회 진출을 하면서 출산율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독일에서 정책을 세웠던 게 바로 좀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이민 정책 덕분에 지금 독일의 총 인구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총 인구는 2010년에는 8,020만 명 수준이었지만 2022년에는 8,430만 명까지 늘어났고요. 2070년에는 이제 9천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독일에서 1세랑 2세를 합한 그 1세대와 2세를 합한 그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을 정도로 이제 네. 이민을 한 사람들과 이제 결혼을 한 비율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이 밖에도 독일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는 그 집안에게 매달의 좀 지원금 같은 것도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육아휴직에 대한 기간도 3년까지 늘리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네, 독일 정부의 정책들을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일단 육아 정책을 개혁을 또 하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이제 첫 번째로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좀 안전 기반으로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한 뉴스에서 보니까 어떤 기업이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그 육아 관련 혜택을 좀 제공을 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기업 차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면 좀 육아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민 정책도 독일에서는 좀 한몫을 했던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가능할지 이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독일 사례를 봤을 때는 저출산 해결에 괜찮은 정책이 있다면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식시장 관점에서 또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제 저출산 문제 그러면 키즈용품 이제 키즈 관련 종목들 엔젤주들의 이런 수혜가 좀 될 것 같은데 요즘 흐름이 좀 어떨까요? 사실 이제 출산율이 하락하고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어린이집도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용품을 판매하는 기업들 중에서 철수를 한 기업들도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키즈 산업도 최근에는 약간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생아 수는 줄어들었지만 한 명을 잘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프리미엄이라던가 고가의 제품을 사는 수요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프리미엄 제품 선호는 뭐 유모차나 뭐 아동복이나 이렇게 어느 한 제품에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동과 관련한 모든 용품에 전반적으로 프리미엄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옥션에 따르면 작년 1분기 육아용품 상품 객단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유모차나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8% 정도 증가했고요. 육아 가구나 침대 같은 경우에는 47%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뭐 분유라던가 기저귀라던가 여러 가지 수유 용품들도
기업들도 적게는 16%에서 많게는 35%까지 증가하면서 이렇게 객단가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키즈용품 기업들도 그냥 뭔가 무분별하게 중저가 제품을 뭔가 특색 없이 내세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프리미엄 제품으로 브랜딩을 했을 때 경쟁률이 확연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실제로 제가 이제 엄마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엄마가 됐다면 뭔가 어떤 기업에서 내 아이에게 먹을 건데 고급지고 프리미엄을 먹이세요, 분유를 먹이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프리미엄적으로 뭔가 지갑이 그쵸. 열릴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약간 고가 프리미엄 이런 브랜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올해 꿈비라는 그 키즈 용품 관련주가 상장을 했죠. 했었잖아요. 네. 육아용품 전문 기업인데요. 저출산 문제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2조 4천억 원의 매출에서 2020년에는 4조 원대까지 2배가량 성장한 기업이고요. 지금 동남아 쪽에서도 한국의 그 프리미엄 육아용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비에서도 이렇게 약간 육아용품에 대한 수출이 확대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는 증권사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엔젤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또 오히려 약간 역설적인 것 같아요. 조금 낳게 되니까 내 아이에게 더 좋은 네. 것들을 해주고 싶은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프리미엄 시장은 오히려 잘 크고 있다는 점을 또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투자 전략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채팅창에서 좀 이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지금 요즘 이제 시청자분들의 자녀를 봤을 때 네. 8반에 25명. 아니면은 이제 5반에 23명씩이라고 해요. 저도 지금 댓글을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저 때랑 한 2배 정도 줄은 것 네. 같아요. 저 때는 이제 16반이 있었고 50명씩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절반 이상으로 이하로 이제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저도 좀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투자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저희 이제 계속 프리미엄 관련된 수요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아이들이 요새 또 주목하는 게 이 캐릭터나 이런 네. 산업들 굉장히 좀 핫한 것 같아요. 산리오인가요? 그 캐릭터도 굉장히 잘 네. 나가는 것 같고 이런 산업들도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워낙에 이제 또 아이들이 캐릭터도 좋아하고 엄마 아빠들이 뭐 집안일을 하거나 바쁠 때 영상을 틀어주면 아이들이 또 1시간은 집중해서 또 재밌게 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나 콘텐츠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유튜브 쪽에서 키즈 교육 콘텐츠 시청 시간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아예 어린이들이 직접 막 출연해가지고 키즈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사실 이제 키즈 콘텐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어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노래라던가 캐릭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언어 장벽이 낮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활용해가지고 키즈 콘텐츠 관련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캐릭터 같은 부분들은 뭐 완구류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옷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네. 굉장히 다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IP 확장에 대한 수혜까지도 함께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캐릭터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주식시장에서 이런 종목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치 티니핑이 요즘 이제 키즈 시장에서 1위라고 하는데 저 때는 또 뽀로로였던 것 같은데 어느새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캐치 티니핑이 또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여기를 IP를 갖고 있는 곳이 SAMG 엔터라는 곳이 있죠. 확실히 주가가 좀 상승을 했던 이유가 상장 이후에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흐름을 좀 따라가다 보면 투자 전략으로 활용이 또 되는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1부와 2부 모두 쉬운 이슈 읽어주기로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최근에 충전 규격까지 테슬라가 선두주자의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자동차 종목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파헤쳐봤고요. 2부에서는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들을 짚어드렸습니다. 상당히 좀 지금도 이 채팅창에서 보면은 이렇게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들 심각하게 짚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흐름들을 따라가 보시면서요. 또 엔젤주들 투자 전략 함께 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